8살의 순진한 소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7살의 여고생,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의 삶 사이의 가상, 세계에서 건네진 끔찍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를 죽여줘.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전달된 끔찍한 선물 무고한 아이의 시신 일부. 주범 17살의 김예솔, 공범 19살의 박지안. 그들은 교수형에 처해지지도 마지막 식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처벌은 길고 긴 징역형이었다. 고법정에서의 마지막 진술은 악마도 두려워할 범죄에 대한 차가운 부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사건 중 하나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병적인 온라인 메시지에서부터 욕실의 비정한 칼날 그리고 정의의 마지막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게임과 범죄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곳으로 말입니다. 다음 내용은 폭력적인 요소와 실제 범죄를 다루고 있으므로 시청에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평소와 같은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도시지역이자 발전의 상징으로 젊은 가족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놀이터 곳곳에 울려 퍼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 곧 펼쳐지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가 A양이라고 부를 8살 소녀는 학교를 마친 후 어머니에게 집 근처 공원에서 놀다 오겠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봄날 오후였고 다른 아이들처럼 그저 순수한 놀이의 순간을 즐기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해가 지도록 A양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놀이터로 달려가 딸의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익숙한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A양의 작은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밤 바로 대규모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구조대 그리고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아이가 무사히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파트 단지와 인근 지역을 삽살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깊은 밤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 위에서 한 주민이 의심스러운 대형 쓰레기 봉투 2개를 발견하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일반적인 쓰레기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게 절단된 A양의 시신 일부였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베테랑 수사관들에게조차 극심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가장 어두운 공포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되었습니다. 관계 당국과 지역사회의 첫 반응은 경악과 분노였습니다. 누가 범인일 수 있을까? 누가 8살 아이에게 이렇게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 모든 초기 의심은 전과가 있는 자나 이 지역에 숨어 있을지 모를 정신 이상자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최악의 악몽 속에서 도범인이 바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17살 여고생, 매일 A양과 그 가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던 소녀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살인사건은 즉시 한국 언론의 중심이 되었고 전국의 수백만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었습니다. 김예솔의 범죄 여정은 조금의 망설임이나 인간성도 없이 냉정하고 잔인하게 계산된 행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3월 29일 오후 1시경 김예솔이 자신의 15층 아파트를 나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목적 없이 배회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관찰하며 손쉬운 먹잇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애쓰고 있는 A양을 발견했습니다. 김예솔은 친근한 표정으로 다가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았다며 엄마에게 전화하기 위해 A양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진한 아이였던 A양은 아무런 의심 없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거는 척한 후 김예솔은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신의 15층 집으로 올라가서 놀면서 휴대폰을 충전하자고 A양을 유인했습니다. 신뢰를 더 얻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고양이와 놀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이 없었던 A양은 미래의 살인자를 따라 그녀가 치명적인 덫을 준비해둔 바로 그 아파트로 즐겁게 따라갔습니다. 아파트 문이 닫히는 순간 악마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김예솔은 휴대폰 충전 케이블로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신속하고 잔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녀는 시신을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가장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부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절단했습니다. 전 과정은 몇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범행을 저지르는 내내
김예솔이 이상할 정도로 침착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사전에 계획된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시신 훼손을 마친 후 그녀는 시신 일부를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 나머지는 2개의 큰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핏자국을 지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태연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피해자의 시신이 담긴 2개의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물탱크 위에 숨겼습니다. 범죄는 실행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완벽하게 은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범죄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종이 가방에 조심스럽게 포장한 김예솔은 아파트를 떠나 서울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온라인 친구이자 공범이며 이 끔찍한 범죄를 지시한 박지연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지하철역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김예솔은 박지연에게 임무를 완수했다는 증거이자 선물로서 A양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 후 2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후 보인 그들의 태연함은 측정할 수 없는 심리적 왜곡과 잔인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예솔의 유일한 실수는 바로 보안 카메라의 존재였습니다. 그녀와 A양이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 경찰을 그녀의 아파트 문 앞으로 이끌었고 모든 범죄를 폭로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예솔과 공범 박지연과 같은 잔혹한 악마의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이 존재했던 가상세계 즉 캐릭터 커뮤니티라는 어두운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범행 당시 김예솔은 학교를 자퇴한 17세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거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인터넷에서 보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녀는 역시 학교를 자퇴한 19세 소녀 박지연을 만났습니다. 2사람은 회원들이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 함께 이야기를 구축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극 세계는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폭력피 그리고 공포스러운 주제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시킨 인체 해부에 대한 이야기에 집착했습니다. 나이가 더 많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박지연은 이 관계에서 빠르게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박지연은 강력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었고 불안정한 심리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던 김예솔은 충실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역할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지연이 김예솔의 심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조종하는 왜곡된 동성애적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 그들은 수많은 메시지를 통해 살인에 대해 공공연하게 논의했습니다. 박지연은 김예솔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병적인 생각을 심어주며 현실 세계에서 살인을 저지르도록 부추겼습니다. 한 대화에서 김예솔이 예쁜 여자아이를 보고 있다고 말하자 박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납치해버려. 조종의 설정은 박지연이 명확한 지시를 내렸을 때였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시신 일부를 나에게 가져와 그 아이의 손가락 하나를 갖고 싶어. 박지연에게는 그것이 병적인 역할극 게임의 일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심리를 가졌고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던 김예솔에게는 그것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김예솔의 범죄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왜곡된 사상에 감염되고 컴퓨터 화면 뒤에 숨은 무자비한 주모자에 의해 촉발된 과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박지연이 직접 칼을 들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말과 선동이 불안정한 여고생을 냉혈한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악한 동전의 양면이었고 조종당하는 자와 조종의 대가가 결합된 치명적인 조합이었습니다. 이 비극에서 유일하고 가장 무고한 희생자는 바로 A양입니다. 겨우 8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밝은 미래를 앞에 둔 작은 천사였습니다. 아이는 똑똑하고 활발하며 항상 가족에게 기쁨을 주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꿈은 다른 아이들처럼 소박했습니다. 즐겁게 놀고 배우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것. 하지만 그 모든 꿈과 미래는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한 행동으로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아이의 죽음은 가족의 마음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상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법정에서 A양의 아버지는 고통을 억누르며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는 온전하지 않은 딸의 시신을 확인해야 했던 끔찍한 순간을 회상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딸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A양의 어머니는 재판 내내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딸을 잃은 고통은 그녀의 삶을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고 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기억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법원에 자신의 딸의 생명을 앗아간 자들에게 가능한 가장 엄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회로 돌아올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범죄의 끔찍한 결과를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단지 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법정에서 살인자들과 마주한 그들의 용기와 정의를 향한 그들의 외침은 수백만 한국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두 범인의 수사와 체포는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에 촘촘하게 설치된 보안 카메라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A양이 낯선 젊은 여성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민 기록을 대조하여 그 여성의 신원이 15층 아파트에 사는 김예솔임을 신속하게 확인했습니다. 즉시 수사팀이 김예솔의 집으로 파견되어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김예솔은 상당히 침착한 태도를 보이며 모든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카메라 증거를 마주하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진술에 모순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현장이 상당히 깨끗하게 청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학팀은 화장실에서 아주 작은 핏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김예솔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체포될 때와 수사 과정 내내 보인 그녀의 반응은 수사관들을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후회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영화를 해설하듯 자신의 범죄 행위를 냉정하고 상세하게 진술했습니다. 그 무감각한 태도는 극도의 무감각과 비인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죄가 17세 여고생 혼자서 저지르기는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김예솔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지연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김예솔과 박지연 사이의 오간 메시지 내용은 훨씬 더 완전하고 끔찍한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것들은 박지연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지시하고 김예솔이 범행을 저지르도록 부추긴 주모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박지연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박지연 역시 매우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죄이며 모든 것이 역할극 게임의 일부였고 김예솔이 실제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예솔이 그녀에게 건넨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담긴 가방과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 내용이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두 악마는 모두 체포되었고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의 진실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예솔과 박지연에 대한 재판은 팽팽한 법적 공방이 되었고 한국 여론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피고인의 변호 전략은 완전히 상반되었습니다. 김예솔 측 변호인은 그녀가 다중인격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범행 당시 김예솔이 아니라 그녀의 몸을 차지한 다른 폭력적인 인격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예솔이 박지연에게 완전히 조종당하고 통제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박지연 측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박지연이 김예솔과의 대화를 단지 장난 즉 역할극 세계의 일부로 여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박지연이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김예솔이 현실에서 그런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반박할 수 없는 유죄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박지연이 김예솔에게 아이를 찾아 죽이라고 명령하고 증거로 손가락 하나를 가져오라고 요구하는 소름 끼치는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김예솔의 행위가 도구 준비 피해자, 유인 증거 인멸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의도적이고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의 증언 역시 김예솔에게 일부 심리적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변호 측의 주장처럼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지 않다고 화가했습니다. 법정에서의 김예솔 자신의 증언 역시 모순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 그녀의 정신질환 주장은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여론의 공감을 얻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예솔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모자 역할을 한 박지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박지연이 살인 행위의 주모자가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그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박지연의 형량은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대중과 특히 피해자 가족에게 극심한 분노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고 김예솔에게 징역 20년, 박지연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부터 사형 집행을 중단했으며 김예솔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최고형은 장기징역형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그들의 삶은 그들이 A양에게서 빼앗아간 자유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20년형을 선고받은 김예솔은 37세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13년형을 선고받은 박지연은 32세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는 언젠가 이 두 냉혈한 살인자들이 다시 자유의 공기를 마시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이 사실은 피해자 가족과 사회 전체에 공포와 분노를 안겨줍니다. 감옥에서의 첫 몇 년 동안 그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교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계차 같고 무감각한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항소, 노력, 특히 박지연의 경우는 그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결코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형량을 줄이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은 참여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저 견뎌내야 할 처벌일 뿐이었습니다. 운명적인 재판의 마지막 24시간을 묘사해야 한다면 대법원 법정 전체를 무거운 공기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의가 비록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최종 판결을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A양의 가족이 참석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수년간의 투쟁 끝에 깊게 새겨진 고통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지 않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김예솔과 박지연은 수인복을 입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얼굴로 법정으로 이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감히 피해자 가족 쪽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사형 재판이 아니었기에 기록된 마지막 식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구치소에서의 그들의 식사 역시 특별할 것 없는 감옥 생활의 단조로운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리기 전 마지막 몇 시간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법정에서의 그들의 마지막 진술은 여전히 죄를 경감시키려는 말들이었습니다. 김예솔은 계속해서 정신질환과 박지연의 조종 탓으로 돌렸습니다. 박지연은 자신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게임에 휘말린 방관자일 뿐이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김예솔에게 20년, 박지연에게 13년의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낭독했을 때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 그것은 쓰라린 현실이었습니다. 두 살인자에게는 그것은 운명의 수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법정에서 끌려 나가철창 뒤에서의 긴 세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법에 따라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최종 판결에 대한 공식 발표는 한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에게 정의감은 결코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판결도 어떤 징역 횟수도 그들의 사랑하는 딸을 되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언젠가 딸을 죽인 자들이 다시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중의 반응은 특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률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고통스러운 경고입니다. 그것은 인터넷의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영혼들이 폭력이 숭배되고 범죄가 게임으로 여겨지는 유해한 커뮤니티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곳. 그것은 심리적 조종의 위험성과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의 끔찍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인천살인 사건은 한국 사회의 영원한 상처로 남을 것이며 때로는 가장 잔인한 악마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의 아이들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